첫 창업과 법률 강의 2강의의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제가 창업의 유형에 관련된 특히 기술 창업 또 벤처 기술 창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라고 강조했고요. 2장 강의 앞부분까지 했는데 창업 관련 법규 현황 그래 먼저 앞부분에서 설명한 부분은 2장의 중소기업 기본법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의 구체적 범위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가로 2번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그래서 여기에는 유망한 예비 중소기업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창업 지원을 하죠. 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률 그래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아이템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책을 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찾아보시면은 그런 지원하는 관련된 법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죠.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번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게 국민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이른바 소상공인들 보호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해 드렸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두어야 될 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또 하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좀 전에도 기술창업 설명하면서 지식, 문화지식 그런 창업을 염두에 둬라. BTS, 방시혁 CEO를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구체적으로 있어서 그런 법을 검색하거나 할 땐 여러분들이 법제처 이렇게 쳐도 되고 생활법률 또 창업법률 이렇게 치면은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런 특별법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무장. 제가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창업자가 알아야 할 지원제도.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창업가가 이런 어떤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그 험난한 창업 환경을 헤쳐나가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1절에서 기업가 정신의 무장이라는 걸 들고 나왔죠. 그 부분을 설명해 보면 기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지속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기업의 성장 및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는 마음가짐을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의해 놓은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통일된 정의는 아니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통설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최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창업 형태가 늘어나고 쓸모있는 지식을 찾아내어 활용할 수 있는 인재상이 요구되는 상황, 특히 요즘에는 지식 기반 창업이라고 하죠. 기업가 정신은 더욱더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공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 플러스 지원 제도 활용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겠죠. 두 번째 중소기업의 창업 자금 지원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과 중소기업 연협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학협력단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남대학교 내에도 독립된 법인으로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의 등록금 의존하는 걸 좀 줄여가기도 하고 대학 자체가 R&D 어떤 연구개발을 통해서 스스로 먹거리도 찾고 사업화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 각 대학마다
한 2003년쯤 됐죠. 산학협력단이라는 독립법인. 그래요, 여러분들 한남대학교는 여기 무슨 기독교 재단이죠. 또 그다음에 제가 있던 모건대학교, 저도 이제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법학 강의 같은 걸 했는데 그때 특허법 이런 걸 주로 강의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건대는 감리교 거기에 이제 학원으로 돼 있죠. 재단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가 들어와서 전쟁 통해 1953년경에 설립한 거기도 미션 스쿨이고 여러분 대학도 장로교 쪽에서 세운 학교죠. 그래서 산학협력단이라는 독립된 법인이 있어서 영리사업을 거기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교육재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단법인과 달리 영리사단법인과 달라서 영리사업을 못하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교육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아주 제한돼요. 그런데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영리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이런 창업 환경을 조성해서 R&D를 통한 그런 사업을 사업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하버드 또 동부 그런 명문대학은 1년에 중견기업 이상의 우리나라 대기업만큼이나 그 대학의 이익을 창출해내요. 사업화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혁신적 아이디어, 특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제도도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자금 지원제도가 큰 틀에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인력과 장비 활동을 통해 이게 현장 애로인데 그렇죠? 현이에요. 니은 현장 애로 기술. 그러니까 개인이 하긴 어렵고 약간의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 현장 애로 기술 해소 및 기술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지원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산학연협사업,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라든가 또 아니면 대학산학협력단 여러분이 한남대 졸업하시면 한남대 내에 특히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재작년이네 벌써 한남대가 혁신파크 사업을 따냈죠. 전국적으로 4개 대학이 거점으로 따냈는데 충청 여기 이제 호남권 포함돼서 한남대학이 땄고 그래서 그게 아마 2천억 원 정도 5년간 연간 400억씩 해서 여러분들 운동장 옆에 그 공터 쪽에다가 25층짜리인가요? 그런 혁신 파크 대규모 빌딩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창업도 지원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창업 환경이 좋으니까 잘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되죠. 특히 산학협력단을 통한 이런 데 관심 두고 연구과제 같은 걸 따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자가 알아야 할 지원제도 중에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출연금, 지원 기준, 기술료 납부, 기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표에 그래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표준 산업분류 중 아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그래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유흥업 또 부동산업 이런 것.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이런 특수업종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영업이 안 되는 건 다 똑같은데 왜 그런 데만 차별하냐. 그리고 또 특수업종 종사자, 특종업종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지, 방문 판매, 또 일반 강사들 이런 사람들 뭐 얘기하고 그런데 대학 강사는 빠져서 좀 유감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원 자격이고 그리고 이제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대학 산학협력단의 주관기관으로 한남대 산학협력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기획서. 그래 이제 사업기획서 작성 방법도 제가 한 3, 4강쯤 되면 강의해 드릴 텐데 사업기획서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 지난 시간에도 사업 준비서를 써라. 사업
계획준비서 뭐 이런 말 썼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래야 구체화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체크리스트가 되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신청은 거기 smtech 뭐 이런데 go.kr 또 그 다음에 산백 san 산학이죠. sanhak 또 그 다음에 smba.go.kr 회원 가입하고 뭐 로그인, 과제 관리, 과제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그래서 미리 작성해놓은 PT라든가 또 아니면은 한글 문서. 그래서 대개 어떤 사업 과제를 공모하고 공시할 때는 그 기본적인 한글 문서 틀을 제공해 주죠. 그래 그걸 제공해서 거기에 맞춰서 채원을 하고 그러면은 평가할 때도 각 항목별로 점수별로 평가할 수 있겠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그런 형식을 취하죠. 또 출연금 지원 기준, 정부 출연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른바 대응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25%는 스스로. 그리고 보통 정부의 과제를 보면은 8대2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80%는 지원, 가령 5억의 지원금이다 그러면은 80% 8, 5, 40, 4억이죠. 1억은 그 과제를 수주한 자, 따낸 자가 1억 정도는 자기 자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파크 사업, 한남대 그것도 8대1 거예요. 그래서 2천억이다 그러면 400억 정도는 한남대 스스로 충당해야 되고 나머지 1600억은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그렇죠. 또 대덕구청, 대덕구청이 어디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해서 80%를 제공하고 20%는 대학 스스로 자원을 마련해야 되죠. 또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 기준, 민간 부담 현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사업 공고를 참조해서 대비해야 된다. 또 기술료 납부, 로열티 문제가 있죠. 기술 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 출연금의 20% 가령 5억을 줬다면 20% 1억이죠. 1억 상당은 5년 정도에 걸쳐서 기술료로 납부하는 데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른바 로열티. 그래 여러분들이 대학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스스로 학생들도 창업 마인드, 연구 개발 마인드가 전부 전공별로 확립돼 있어야 되고 교수님들도 그냥 강의하고 몇 가지 월급 타는데 만족하실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기술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난 문과라는데 난 이과라는데 그런 말 없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제조업을 염두에 둬서 엔지니어 위주였지만 지식, 문화산업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뭐 법학, 경영학, 뭐 경영학은 또 창업의 뭐 전공 학문이긴 해요. 어쨌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기술료를 대학별로 산학협력단을 통한 스스로 자립해라. 지금 이제 정부에 많이 의존하죠. 교육부의 많은 보조금, 거기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앞으로는 스스로 로열티 사업화한 그런 비용을 받아내고 또 수익을 내서 미국 대학처럼 몇백억 정도 수익을 내라 뭐 이런 뜻이. 기타 1개 중소기업당 개별 사업의 세부 과제별로 1개씩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유사한 계획은 1개 사업에만. 그래서 2, 3년 지나면 또 다른 과제를 수주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게 그렇게 좀 평균화시켰죠. 형평. 그 다음에 창업자가 알아야 할 지원제도 중에 정부 지원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 인터넷상 활용하는 접속하는 방법이죠. 각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전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에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이 있었나. 그래서 인터넷에 창업 지원자금 치면은 수십 개의 정부기관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내가 관련되는 기관에 들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전년도 사업 계획, 전년도에 시행한 거를 미리 살펴보는 거죠. 또 연간계획, 대개 이제 12월 중순 말경부터 연초에 각 기관별로 창업지원금 제도를 발표하죠. 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예산
재정경제기획부가 예산 편성하는 게 12월 정기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 시작해서 앞에는 기관 감사가 한 달 정도 하고 나머지 1개월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12월 대개 둘째, 셋째 주 늦으면 말일 그날이 이제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최소한 회계연도 시작 한 달 전에 통과되는데 그건 언감생심이고 대개 몰리다 보면은 또 이제 여당과 야당의 밀당이 이루어지죠.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은 12월 넷째 주쯤 확정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각 지원부서, 뭐 벤처중소기업부도 좋고 또 소상공인 협회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중앙회 이런 데 가보면은 이런 과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떠요. 그걸 집중적으로 11월 중순경부터는 수시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내가 신청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정부 지원 자금 중 금융 자금은 융자 말 그대로 빌려주고 일정 원금 일단 이제 유치했다가 그걸 이제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과 상환 또 보증 둘로 나누죠. 그래 융자와 보증.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정이 되면은 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그래서 훨씬 수월하죠. 그냥 금융기관 가면 잘 대출을 안 해주는데 그래 융자는 중소기업과 같은 사업의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증은 반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고 그렇지만은 유망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세 곳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서를 첨부하면은 은행이 보증을 어디에 공기관, 국가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나중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은 그 보증을 선 그런 공기관에서 변제하고 구상권을 그 기업에다가 행사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는 융자와 보증이 있다. 지원자금의 종류 그리고 받고자 할 때 방법을 지금 알아둔다면 창업을 시작하시 혹은 창업 자금 문제에 부딪혔을 때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건 뒤에 가서 내가 좀 더 지원자금, 투자자금, 출연자금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루 정도, 1일 정도의 더 자세한 강의를 하겠다. 뒤에 이제 재무제표 뒷편에서 마지막 챕터에 그 창업 지원 제도를 또 한번 상세히 강의해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 오늘의 창업 트렌드의 변화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염두에 뒀다면 제가 4차 산업혁명 강조했고 벤처 창업 강조했고 또 기술 창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1절 큰 1번에 기술 창업 트렌드의 변화, 기술 창업 트렌드의 변화 양상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조명받게 될 분야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창업 아이템 선정 및 효과적인 기술 창업 트렌드를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앞으로 제 강의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3회, 4회 때부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기술 창업 트렌드 변화를 먼저 예측할 수 있게 해서 창업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큰 2번 창업 트렌드의 변화와 대응 전략. 가로 1번에 생태계가 변화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제가 그래픽을 그려놓은 게 또 있어요.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을 썼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미래 전망서로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라는 미국의 경영학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세계의 위기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데도 제도와 정책이 못 따라가서 빚어지는 속도의 충돌 그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3차 4차 산업혁명 그때 뭐 4차 산업혁명까지 예측은 않았지만 제3의 물결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경영자의 구루로서 엘빈 토플러는 미리 이런 예측 전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유명한 경영학자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경영인의 과제, 창의력으로 무장한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인 계획과 연구 결과를 제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경영인들의 과제.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아니한 또 일반 창업으로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더군다나 이 플랫폼 경제화되어 있는 데서는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경영인의 과제도 혁신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업 준비 전략. 창업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고, 그래서 늘 내가 창업하려는 아이템, 창업하려는 그런 업종이 어떻게 변화해가 나가는지를 꼭 해야 되죠. 개방과 제휴. 그러니까 외국 회사 또 아니면은 같은 국내 회사끼리도 협업을 해나가야 되죠. 서로 상호 제휴해야 되고, 또 민첩성과 혁신성에 초점을 두고 창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전략 없이 주먹국으로 창업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지속 성장을 못하겠죠. 그래서 창업 트렌드 변화는 강조하는 게 생태계 변화로서 지식 기반 경제,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지금 물결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집단지성, 여러분들이 혼자 해서는 안 되고 협업, 융합해야 되고, 특히 대학 내에서도 문과, 이과, 그래서 공대 엔지니어 교수님들, 또 문과, 또 사회과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집단지성,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협업을 통해서 개발하라. 그래서 이제 문과 출신, 또 인문계 통해서는 디자인 같은 거, 감성, 이런 마케팅이 가능하겠죠. 그걸 엔지니어의 그 아이템 기술력과 결합시키면 좋겠죠. 또 개방화 확산, 그렇죠. 지금은 지구와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가 특히 유튜브, 구글의 또 이제 검색 엔진 이런 걸 통해서 1분에 그렇죠 몇만 트래픽이 막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뉴스를 통해서 그게 하는데 4-5시간이 걸렸다고 그러죠. 조간신문, 석간신문, 종이신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그래서 가짜뉴스라든가 나쁜 악플 뭐 이런 게 불과 4분 내지 5분이면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다 확산된다. 이게 생태계 변화 중에 하나. 또 네 번째는 기업 간의 경계 파기. 제가 첫날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이라고 그랬죠. 경계도 파괴되고 문과 이과 구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컨버전스인 융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교양대학도 융합교양, 교양융합대학. 여러분들은 탈메이지 교양교육대학 이렇게 됐죠. 그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또 기술 경쟁의 심화, 그렇죠. 첨단 기술끼리, 그리고 요즘에 라이프 사이클도 짧고 또 첨단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기술 보면 느껴지죠. 지금 이제 5G 5세대 ICT 기술인데 앞으로 이런 건 훨씬 더 표준화를 빨리 취득하고 특허화하는 게 중요하다. 또 마지막엔 개방형 플랫폼. 그리고 요즘에는 플랫폼 경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모든 게 하나의 플랫폼. 그래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죠. 타다. 뭐 이런 거 지금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새로운 경제 용어로 가치사슬, 소셜 커머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요 마지막 강의인데 경제 용어로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또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의 기능, 프로세스 연계를 의미하고 주활동과 지원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소셜 커머스라는 것도 많이 유행됐던 거죠. 소셜 미디어와 SNS,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일종으로 소셜 커머스라는 용어는 야후라는 검색 엔진이었죠. 야후의 2005년에 처음 소개됐으며, 소셜 커머스는 크게 소셜 링크형, 소셜 웹형, 공동구매형, 오프라인 연동형 네 가지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기술적 기회와 위협이 미래 성장과 생존에 이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그래서 기술 창업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제 2강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
뭐 기가바이트에 채우려다 보니까 조금 급히 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 강의는 이 강의는 2교시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